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예비 중 2학년 학생들 국어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내년에 어떻게 수업할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앞에서는 제가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드리고요. 뒤쪽에서는 저희 조은별 선생님이 실제로 중학교 2학년에서 뭘 하는지 이렇게 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 전에 우리가 확실히 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제 1학년 친구들이면 시험 기간이죠. 다음 주쯤 시험을 다 볼 거예요. 그죠? 이제 지금쯤 되면은 조금 감이 오시긴 할 텐데, 일단은 요거 두 개를 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 친구들이 그 국어를 잘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사실 예비 중이라서 이거 물어보시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국어를 잘하는 건 뭘까요?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학원에 보낼 거고, 저희가 지금 우리 친구들을 국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국어를 잘한다고 하는 건 정확하게 뭐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성적이에요. 무조건 성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적이라고 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같이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당장 눈앞에 우리 친구들이 내일 모레 시험 칠 거야. 아마 한 다음 주쯤부터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뭐가 있냐면 중학교 내신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 친구들이 어쨌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에 대한 이제 내신 점수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수능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세 가지에서 점수를 잘 받게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뭘 할 거냐면 거기 세 가지를 위해서 점수를 올리기 위한 교육을 할 거고요. 또 뭐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냐면, 그거랑 관련이 없는 건 이제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성이 떨어지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 글짓기 또는 토론하기, 뭐 뉴스 스크랩하기, 뭐 이런 활동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초등 과정에서는 좀 굉장히 유의미하게 국어의 기초 실력을 쌓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얘를 중학교 2학년에까지 하고 있기에는 이제는 약간 좀 시간이 가빠요, 이제는. 그래서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국어의 기초 지식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학교 2학년부터는 확실히 목표를 뭐로 잡고 시작해야 되냐면, 문제 풀어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것만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건 이제 대치동에서 좀 특별하게 고려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국어만 한다 그러면 저희도 뭐 일주일에 10시간, 20시간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떤 특이성이 있냐면, 그 선행도 해야 되고 입시도 해야 되는 와중에 다른 과목 다 해야 되고 그 과목이랑 국어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시간 관리나 체력 관리 같은 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선택을 하실 때 뭘 좀 보시면 좋냐면은, 이 과목을, 이 수업을 다른 학원의 모든 수업이랑 같이 들었을 때 얘가 버티고 안 쉬고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가? 아닌가? 그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친구들 중에는 그런 애들도 있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정말 이 과목의 내용 그냥 그 자습서 내용 통째로 다 외워버리고 100번 쓰고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긴 하거든요. 가끔은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되면 뭐가 있냐면, 그 요즘도 그런 말 쓰나요? 중2병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국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라는 그 말씀을 일단 드려요. 자, 그래서 일단 뭐가 있냐면, 이제 맨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될 변화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변화지 애들 입장에서는 변화가 아니에요. 왜냐면 얘들은 그냥 자기가 학교에서 하던 수업을 그냥 계속 따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누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냐면, 저희랑 학부모님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2028학년도라고 돼 있는데, 이 친구들 위에 위학년이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바뀌는 게 뭐가, 지금 이제 올라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게 뭐가 있냐면,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폐지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원래 뭐가 있었었냐면은 수능에서 이제 공통으로 독서랑 문학이랑 두 가지를 시험을 보고 그런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화법, 작문, 언어 매체. 여기 언어 매체의 언어라고 하는 게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시험을 치게 하는 요런 체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 지금 고1인 친구들부터 뭐 하겠다고 한 거냐면은 이 선택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시험을 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바뀐 개편안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바뀌어서 공부할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는 뭐 재수생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선택 과목의 폐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요 말을 앞으로 계속 듣게 되실 건데, 공통국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통국어가 공통국어 또는 공통교육과정 요렇게 되는 건데 그냥 사실은 쉽게 얘기하자면 국어라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국어가 어떻게 생겼고 공통국어의 전 영역이 뭔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국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는 수학이나 과학, 뭐 이런 영재 수업 이런 거랑은 다르게 뭐가 법조문에 그냥 박혀 있냐면요. 공통국어 커리큘럼 전체가 끝나기 전에는 다른 거 선택 심화 못하게 하겠다고 이미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냐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공통국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공통국어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수능 치셨죠? 이제 다 치셨어.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수능 안 친 학부모님 수능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체계잖아요. 그죠? 수능 안 친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하자면 좀 힘들었는데 다 치셨을 테니까 그때 우리가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통국어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런 다음에 문법하고 문학 이렇게 해서 6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 영역에다가 이제 이번에 뭐가 추가됐냐면 매체 언어라 그래서 인터넷이나 또는 텔레비전이나 영상 이런 거에서 하는 의사소통에 관한 과목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 듣기를 묻고 그런 다음에 거기 매체를 추가해서 여전히 영역의 개수는 6개인데 이 6개를 우리가 공통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 내용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한 바퀴 돌아서 배워요.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도 뭐가 있었냐 말하기, 듣기, 읽기 뭐 그런 과목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그 공통국어 내용을 1, 2, 3학년에서 한 바퀴 돌아서 배우고 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심화 반복해서 4, 5, 6학년에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을 중1, 2, 3에서 한 번 더 해요. 3번 돌았죠? 3번 도른 다음에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공통국어라는 과목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과목을 공통국어 1, 1학기, 2, 2학기 이렇게 하거든요. 공통국어 1, 2도요. 별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 그 공통국어 우리가 9년 동안 배웠던 그 내용을 똑같이 또 한 바퀴 돌아요. 국어는 계속해서 반복 심화해요. 그래서 사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배웠던 단원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단원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사실 되게 비슷하거든요. 과목 특성상.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체계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공통국어까지 가게 되면은 국어의 6개 영역을 갖다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돈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수능도 똑같이 봐요. 아까 보시면 화법과 언어라고 말씀드렸는데 화법이 말하기 듣기잖아요. 그죠? 말하기 듣기하고 언어는 문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독서가 읽기고요. 작문은 쓰기일 거고요. 문학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수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옛날 얘기 중에 그런 거 아시지 않아요? 토끼가 자라한테 속아가지고 용궁에 갔다가 이렇게 그 심장이나 간 뺏길 뻔한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 뭐 토끼전 또는 수군가 또는 뭐 이렇게 별주부정이라고 하는 요 고전 소설인데요. 요 소설이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애기들 거 있을 법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내용이 어디 있냐면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교육과정 체계가 바뀌었을 때 걔가 중학교 2학년에 있었을 때도 있고요. 이번 수능의 고전문학 제시문이 그거였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같은 영역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는 거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배워놓고 난 다음에 그중에 뭘 안 시험 칠지를 선택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배우는 거 다 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기가 배울 내용들 다 배워놓고 가면 되고, 특히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냐면 문법을 안 고를 권리를 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공통국어라는 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그냥 설명이 오셨으니까 하나 말씀드릴 게 뭐가 있었냐면, 아까 제가 공통국어 얘기할 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읽기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그죠? 읽기라는 애가 여기 중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독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수능 같은 경우 공부시킬 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 국어 수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이게 제일 어렵다, 여기서 오답률이 제일 높다라고 하면 보통 뭡니까? 보통은 비문학 아니에요, 국어에서는? 비문학 어렵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 어디에도 비문학이 없거든요, 지금? 그 비문학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들어있는 애냐면 공통국어 과정에서는 읽기라고 부르는 애예요. 여기서는 얘를 독서라고 부르거든요. 걔가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중등에서 독서 또는 읽기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지금 섞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 교정을 해서 좀 어떻게 명확하게 해보자라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독서라고 하면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도서관에 가서 자기 좋아하는 책 읽고 독후감 쓰고 우리 친구들 해왔던 거 있잖아요. 걔가 독서 과목에 있어요. 실제로 수능에도 그 문제가 나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그때 읽었던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거에서 어려운 글에서 중심 내용 찾아서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독서예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일단 최우선적으로 뭘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독서를 한다고 할 때 이 독서가 사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된다고? 그러면 독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독서하고 두 번째 독서 중에서 뭐가 성적이랑 연관이 있겠어요? 두 번째 독서예요. 비문학 재시문 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 위주로 할 거예요. 일단 뭐 그런 구조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배우고 다 시험 칠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계성이 사실은 다른 변화를 좀 가져옵니다. 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교과서가 바뀌고 있어요. 2022 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용이 이제 올해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운한 해에 태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교과서를 바꾸냐면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이제 첫 번째 해 1학년 거 바꾸고 두 번째 해 2학년 거 바꾸고 세 번째 해 3학년 거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교과서는 실제로 나오기 전에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자기네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올해 지금 중학교 1학년 교과서가 새로 바뀌어서 첫 번째 쓰는 교과서예요. 내년에도 바뀐 첫 번째 교과서를 쓸 거고요. 3학년 때도 첫 번째 교과서를 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4년차 교과서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친구들 2학년 올라가긴 하는데 실제로 교과서에 무슨 텍스트가 들어있을지 저희도 아직 몰라요. 학교 선생님들도 모르고요. 그런 상태로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은 학교 시험 보고 그런 다음에 전체 내용을 배우고 그래야 됩니다. 물론 전체 내용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사실 소설에서 소설의 갈등 구조를 배운다라는 이 목표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어떤 소설로 배우는지는 아직 거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그 빠삭한 선생님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만은 어떤 선생님을 고르실 필요가 좀 있냐면요. 뭐가 나와도 즉석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고르셔야 돼요. 그게 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 그게 겸손하게 잘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 어디에 가시든 간에 올해 선생님을 고르실 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물론 이제 새로 해서 열정 넘치는 선생님 좋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사실 모두가 처음 보는 걸 봤을 때도 저는 중학교 선생님이기도 했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에서 어느 정도로 시험에 나고 뭘 내고 이 텍스트가 어디서 왔고 뭐랑 연관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조은별 선생님하고 지금 이번에 하면서 그건 굉장히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매년 바뀌는 교과서를 씁니다. 자, 근데 매년 바뀌는 교과서가 사실은 2학년에 이 내용이 있다는 거의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시험이 되게 어려워요.
여기서 되게 어렵다는 게 어떻게 어렵다는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은 아까 그 선택 과목이 빠졌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선택 과목이 빠지면서 뭐가 굉장히 이제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적용이 됐냐면 반복하고 심화시키겠다의 반복 심화가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이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에 배우는 내용은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똑같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모의고사나 수능에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그걸 좀 약간 단계적으로 적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중학교 1학년 시험은 이렇게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시험을 보는 거를 봤을 때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3학년도 그렇고 이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라는 이 타이틀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험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어려워졌냐면 보통 중등 시험은 약간 좀 치사하게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 또는 이제 모의고사 타입의 문제를 풀어봤느냐 안 풀어봤느냐로 그게 성적이 갈리게끔 좀 어려워졌습니다.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중간고사에 시험 친 학생들도 있을 텐데 품사 중에 조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품사는 영어에도 있잖아요. 그 뭐 명사, 대명사 할 때 조사인데 조사는 우리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은, 는, 이, 가, 을, 늘처럼 다른 말의 뒤에 붙는 걸 조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는 지금 자습서 문제인데요. 자습서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사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제시를 해놨어요. 이거는 교과서만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통 중학교 1학년, 2학년 시험까지는 뭘 물어봤냐면 이거 열심히 배우면 이거 열심히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게 원래 기본이었어요. 그랬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로 요 동네 학교들에서 나오는 문제를 보면은 지금 얘도 조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사는 독립성이 없어서 다른 단어와 달리 앞에 말을 붙여 쓴다. 얘는 교과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해서 혼자서 열심히 하는 애들도 시험을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보시면 니은던에 나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뭐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없을 거다의 거다는 사실은 세 글자예요. 혹시 뭔지 이거 거다 세 글자로 늘리면 뭐 되는지 아세요? 것이다거든요. 그런데 이다가 조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이 거다 같은 경우를 것이다로 구분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물어본 건데 이거는 사실은 원래 중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나 가야지 거다하고 것이다를 구분하는 거 애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건 수박계입니다. 그녀에게는 친구만 남을 수밖에 없었다. 수박계를 보시면요. 저는 국어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답이 보여요. 뭔가 하면 수하고 밖에예요. 그래서 밖에라는 조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전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고요. 요거는 사실은 텍스트로는 어디쯤가 볼 수 있는 거냐면 고등학교 3학년들이 막 언어와 매체 공부할 때 그 밑에 주석으로 나와 있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박이 지금 따로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애들이 보기에는 박하고 애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바깥에 박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런 다음에 학원 애 할 때 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으로만 공부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를 박하고 애를 갖다가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사실 얘들이 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밖에 할 때 밖에 나는 너밖에 없다 할 때 밖에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바깥에 할 때 박하고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개의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하나의 형태가 다른 해석이 되는 건데 얘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갖다 놔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중학교에서 1학년 중간고사 문제에 낸 거예요. 심지어 이거 1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애들이 약간 멘탈 붕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 동네 대치동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를 갖다가 명확하게 공부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냐면 물론 이거를 틀린 학생이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단지 중학교 1학년, 2학년에서 우리 내신 공부를 할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수준 또는 자습서 수준, 문제집 수준으로 공부하지 말고
위에 학년 문제까지 보라고 지금 학교에서 제시를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공부의 기본 컨셉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국어 공부를 하는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라는 건 저의 생각이긴 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보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리고 2학년, 3학년에 갈수록 그 대치동 국어 내신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명확하게 뭐로 어렵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공통국어의 컨셉을 이해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로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사실은 문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I Can Speak라는 이제 그 소설이란다. 영화 시나리오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는 어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인공인 할머니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자기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나온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문제 줄부터 길죠? 자, 윗글의 제시문의 내용과 보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개예요. 이 부분과 이 내용을 가지고 제목의 의미를 골라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보기의 제시문도 처음 보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가득해요. 요거를 가지고 문제에 있는 조건 1, 문제에 있는 조건 2, 문제에 있는 조건 3, 보기에 있는 처음 보는 거, 그리고 내가 배웠던 거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타입의 문제들을 옛날에는 수능식 문제라고 얘기했고요. 1학년에서는 요런 식으로 심화를 하고 2학년, 3학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교과서에 없었던 교과서 외지문 막 내요. 차라리 그냥 주시는 그 미리 뭐 이렇게 이번 시험에 이거 낼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30개, 40개 시 주는 게 나을 정도로 마구 내서 우리 친구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 지금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공부를 꾸준히 했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도 계속해서 이어서 꾸준하게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시험이 계속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은 시험 2번 보는 게 그냥 거의 모든 학교의 스탠다드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4번 보거든요. 4번 보고 수많은 행사와 뭐 선행과 무슨 뭐 여행과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뭘 같이 했으면 좋겠냐면은 첫 번째, 문학에서는 굉장히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문법이 아니고 문학이에요. 문법은 공부 많이 하면 웬만하면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I Can Speak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과서를 열심히 읽고 우리 친구들이 설명을 들으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학은 진짜 우리 친구들한테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요.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쳐보잔 말입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진 주인공이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바다에서 파도 치는 광경을 봅니다. 근데 유명한 시에 약간 이런 텍스트가 있었거든요. 바닷가에 왔더니 당신이 내 옆에서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내 앞에서도 걷고 있는 것 같고 내 뒤에서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염없이 바닷가를 걸었다. 뭐 이런 제시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퀴즈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진 다음에 바닷가에 갔어요.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바닷가를 걷고 있습니다. 내 헤어진 나의 사랑이 나의 앞에서 걷고 있는 것 같고 뒤에서 걷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영원히 걸었어요. 몇 명이 걸었을까요? 걸은 사람 몇 명이에요? 네가 내 앞에서 걷는 것 같고 내 뒤에서 걷는 것 같아서 하염없이 걸었다. 혼자 걸었어요. 혼자 걸었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친구들 난리 나요. 아니 앞에서 걷고 뒤에서 걸었다는데 그렇죠. 옛날에 제가 이제 지금처럼 빠삭하지 않은 선생님일 때는 물어봤어요. 너 겨울에 바다 안 가봤니? 바다에 가봤대요. 근데 겨울 바다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들었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의 예쁜 얼굴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겨울 바다에서 뭘 느낄 것 같나요? 겨울 바다에 갔을 때. 우리 친구들은 겨울 바다에 언제 가봤냐면 보통 이렇게 1월 1일에 부모님과 일출 구경하려고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겨울바다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가족의 따뜻함, 새해의 희망
입니다. 그래서 겨울 바다가 그 쓸쓸함이나 외로움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면 얘들 난리나요. 왜 그러냐? 희망일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별로 그 뭐 국어의 감 이런 거에 차이가 이제 안 나요. 사실 이거는 누구만 풀 수 있는 거냐면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여러 번 깨져본 사람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학은 뭐가 돼버렸냐면 아까 I can speak 문제에서 보셨듯이 배경 지식이나 사회에 대한 고려, 그런 다음에 좀 전에 겨울바다 얘기에서 들었듯이 그렇게 사회에 대한 경험이나 감정이 그런 건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공평하게 못해요. 진짜 아무리 무슨 뭐 감성적이고 문학 작품을 열심히 배웠고 뭐 그래도 그냥 모릅니다. 그래서 문학은 결국 뭐가 돼버렸냐면 이제 한 작품이라도 더 선생님한테서 제대로 배운 애가 잘 풀 수 있는 과목이 됐어요. 무조건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겨울바다 제시문을 잘 풀 수 있는 애는 어떤 애냐면은 그 비슷한 제시문을 여러 번 보내. 그런 다음에 선생님한테서 최소 이런 말을 들어보내. 야, 문학 작품에서 물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거야.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바닷물에 빠지는 얘기. 그런 다음에 물에 그 강물을 사이 두고 이별한 얘기, 비가 떨어진 얘기, 눈물 흐르는 얘기. 봐봐. 보통 보면은 물은 안 좋은 거야. 차가운 물은 더 안 좋은 거야. 이런 지식을 들은 애만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다른 작품들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 제시 방법들을 갖다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 보는 지문도 우리 혼자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내신 대비만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되냐면 국어가 배우고 까먹는 과목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최우선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 중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공부하고 나서 지금 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교재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집이나 잡서나? 그런 거 버리지 말라고 하세요. 특히 국어는 버리면 안 돼요. 계속 나와요. 계속. 자기가 공부했던 거 가지고 있으라고 좀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아까 제가 품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에서 품사 공부하고 난 다음에 중학교 2학년에서 문장 단원을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또 물어봐요. 중학교 3학년에서도 그 품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냥 문법 다 안다는 걸 중학교 1, 2, 3학년에서 배운 문법 다 네 머릿속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문제를 해요.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수능 봤던 거야. 언어와 매체 세 번째 문제도 무슨 문제였냐면은 시작부터 품사 물어봤어요. 그래서 국어는 계속해서 심화해서 반복하는 거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인지를 하고 뭘 해야 되냐면은 시험 보고 난 사이사이 기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좀 받아들이고 부모님들도 받아들이시고 계속 공부를 좀 시키셔야 돼요.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런 다음에 아직까지 안 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서 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3학년 올라가면 진짜로 중등 과정 완성하고 다시 이제 자기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1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사실 저는 여태까지 계속 몇 학년만 가르쳤었냐면 중학교 3학년만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국어를 계속한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 어떤 차이가 나냐면 중학교 2학년은 사실 이 동네에서 국어를 안 했다고 하는 애는 없어요. 어쨌든 내신 공부라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서 4번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한 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를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다음에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애라는 확신이 있어요. 성적을 잘 받았을 테니까. 그런데 뭐가 없냐면은 시험 공부하고 까먹고 공부하고 까먹고 공부하고 까먹고 하니까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과거의 기억과 그런 다음에 나는 잘한 학생이라는 그 아련한 느낌 정도만 있습니다. 그 아련한 느낌 가지고 3학년에 게으름 피우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있는 기간들을 잊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한 친구들이 3학년하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빛을 발해요. 그래서 지금 2학년의 시험 4번 사이의 요 기간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고일 공부하고 또 입시하고 또 뭐 다른 과목들 선행 마무리하고 하다 보면 진짜 바빠요. 그래서 이제 2학년이 좀 중요한 기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2병과 함께 좀 이렇게
잘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에서 핵심적으로 세 가지 짚어보자면,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여러 과목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 과목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국어는 몇 학년 것까지 했는지라는 단계적 학습이 아닙니다. 요 단계적인 과목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제일 유명한 게 뭔가 하면 수학이에요. 수학 같은 경우는 몇 번째, 전체가 이만큼 있으면 그 중에서 몇 번째 단원까지 했고 거기가 중학교 1학년 내용이다 를 확실하게 우리가 학원에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국어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형태이고 확장하고 심화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몇 학년 거다 어디쯤까지 했다 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계속해서 확장하고 심화하는 과정이라는 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국어를 잘하면 다른 것도 다 잘하게 됩니다. 사실 아까 이 내신 문제 요거에서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가장 애들 국어 공부 좀 잘 시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학부모님이 아니고 그 영재 교육 이런 거, 영재 이런 거 하는 과학이랑 수학 심화 과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애들 국어 좀 잘 가르치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이게 많아요. 사실 우리 친구들은 뭐 차원에서부터 사실은 걸리냐면요.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혼란을 느끼는 게 얘들이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만 읽고 풀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기본적으로 뭘 물어보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능력 요거까지 우리가 좀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공통국어 얘기는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통국어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중학교 2학년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저희 조은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실제 저희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국어 수업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조은별입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자랑 좀 하려고 제가 뭘 하나를 캡처를 해왔어요. 일단 사실 여기 첫 번째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학생이 시험 끝나고 저한테 성적에 대해서 꼭 저한테 알림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문자를 줬거든요. 4주 동안 내신 공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비록 선생님께서 넘기라고 하신 95점은 못 넘었지만 선생님 아니었으면 70점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진짜 선생님이 열심히 만들어주신 프린트랑 문제들 덕분인 것 같아요. 매 수업마다 이해 진짜 잘 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이러면서 95점 못 넘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답장으로 죄송할 게 뭐가 있냐, 우리 같이 애쓴 건데 같이 속상하지, 선생님한테 죄송할 건 없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험 문제에서 뭐 하나가 오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97점을 받아온 친구예요. 사실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준 게 물론 성적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친구가 저를 믿고 이 선생님이 얼마나 나한테 진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보답을 좀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그런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러려면 제가 먼저 잘 해줘야 되고 잘 가르쳐줘야 되고 또 아이가 저를 믿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친구가 정말 나를 믿어주고 정말 진정성 있게 내가 다가갔었구나라는 거를 느꼈었던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학부모님께서 이번에 성적 잘 나왔다고 중간고사 이후에 문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재나 이런 것들도 정성이 있는 게 느껴져서 감사드린다 이렇게 카톡을 주셨는데 실제 교재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다 만들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다른 학원이든 아니면 학교 뭐 교과서든 프린트든 이런 거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퀄리티라든가 정성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시고 또 저한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셔서 이렇게 좀 자랑 삼아서 이번에 보여드렸어요. 그다음에 사실 요거는 중학교 1학년 전체 정규반 수업이 11월 첫 주에 끝났어요. 그리고 수업 끝나면서 제가 마지막에 1학년 정규반 수업을 마치면서 은별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했더니
선생님이 정말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한 게 모든 국어를 조금만 더 빨리 다녀서 좋은 수업을 더 많이 들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이제 메시지를 남겨준 거예요. 사실 이 친구가 5월 달부터 다닌 재원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규반 수업도 꾸준히 듣고 내신도 지금 수강하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실제로 이 국어 학원을 다녀서 정말 성적도 성적이거니와 자신감이 엄청 상승을 한 그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학원을 더 빨리 다녔으면 더 배울 게 많았을 거고 더 알찬 1학년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줬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게 어머님들한테는 좀 농담 삼아서 자랑하려고 보여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저희 학원에서는요, 내신 점수도 당연히 따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정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 수능 국어 공부도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국어 공부에 한해서는 나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좀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친구들 사실 고래도 칭찬은 약하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시험을 한번 잘 보고 본인이 실력이 향상이 된 걸 스스로 느끼면 그때부터는 사실 누가 뭘 더 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잘 하거든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만드는 게 이제 강사의 어떤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좀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선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전문성과 노하우. 사실 이제 저도 그렇고 김나래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대치동에서 10년이 이제 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강의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이제 다른 학원하고 저는 비교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학생의 관리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님과 소통을 하는 부분에서라든가, 그리고 또 아까 계속 앞서서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강조를 하셨어요, 김나래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선생님이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학교별 경향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어쨌든 이 동네에서 10년 차인 사람들하고 아닌 사람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가 완벽한 커리큘럼이에요. 저희 수업은 사실 중학교 수업만 내다보고 저희가 커리큘럼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고등까지 내다보고 커리큘럼을 다 구성을 하는데, 김나래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등 내신 수능 국어까지도 다 가르쳐 봤던 강사들이라서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 뭘 공부를 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덜 고생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미흡하게 채울 만한 것들을 중학교 때 미리 뭘 해두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다 저희는 다 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계획성 있게 커리큘럼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커리큘럼 측면에서는 정말 저희 학원 이상의 커리큘럼은 없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방식. 자, 아까 맨 처음에 김나래 선생님이 국어 공부만 하는 학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었는데, 어차피 우리 친구들 영어 공부도 해야 하고 수학 공부도 해야 하고 또 겨울방학에는 과학 특강도 듣고 해야 되는데, 국어 공부를 막 한 번에 많이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국어는요,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때부터 국어 공부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국어는 집을 팔아서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말씀 학부모님들께서 농담으로 하시던데, 사실 집을 팔 이유가 없는 게 그냥 중학교 때부터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농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어차피 저희는 이 친구들이 지금 국어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 학원도 다 다닌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제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학원에서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가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좀 짜임새 있고 합리적인 그런 수업 방식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는 과제하는 시간 1-2시간만 할애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관리의 치밀함인데요. 사실 이제 학생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학생이 강사를 신뢰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아이들더러 이거 왜 안 했냐, 이거 해라, 이렇게 백날 첫날 얘기를 해도 안 하는 친구들은 매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강사가 잘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 선생님이 수업을 잘해줘서 본인이 이해를 했고, 그래서 실력이 향상
향상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한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이제 정서적 교류도 되고 신뢰도 쌓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받아들여요. 과제 너 좀 미흡하게 해온 것 같다. 다시 해. 그러면 하고요. 학원 선생님한테 이제 한 번 더 와서 검사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주중에 한 번 더 와. 그러면 다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일단 강사가 잘 가르쳐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국어 지식 습득을 시킬 거고 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이해도가 상승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나 꽤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자신감을 얻게 되면 선생님한테 이제 마음을 열고 제가 뭘 하라고 해도 잘하는 그런 친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개별적인 클리닉 이런 거 당연히 하겠지만 그게 좀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알아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 중학교 2학년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정규반 같은 경우는요, 필독성 읽기가 같이 들어간 수능 국어와 독서 논술 이렇게 이원화된 수업 체계인데요. 이제 그럴 책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독서 읽기가 빠지고 국어 지식 습득에 집중하는 커리큘럼으로 완전히 재편성이 돼요. 그래서 매주 문학, 문법, 독서 세 가지 영역을 꾸준히 학습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이제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 학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에요. 아까 이제 진짜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4번의 중간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나면 정규반 국어 공부를 할 시간이 그래도 여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1학년에 비해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 여름방학 때부터는 예비고1로 불리면서 고등 수업으로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6월달까지 중3 수업 진행한다 하더라도 중간 기말 빼고 나면 뭐 사실상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4개월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매주 좀 꾸준히 공부를 해서 그래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 가서 좀 덜 힘들게끔 만들기 위해서 짠 커리큘럼이에요. 일단 어휘 같은 경우는 문학 개념어부터 시작해서 한자어라든가 관용어, 한자성어, 속담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게 되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중등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학 작품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고등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학 작품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확장시켜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고전 문학하고 현대 문학 둘 다 다룰 거예요. 지금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새로운 교과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교과서의 어떤 경향성을 보면 문학이 소설은 굉장히 좀 쉬워진 반면에 시가 영역은 좀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시라든가 아니면 시조 이런 것들도 많이 실려 있어서 그런 고전 문학들 미리 공부를 해두면 도움이 많이 돼요. 다음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전체 현대국어의 흐름을 다 꿰 수 있도록 매주 계속 공부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어서 현대국어 문법 전체를 아우를 거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1학년 때는 중학교 3학년 교과서나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비문학 지문을 선정을 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제 독서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국어 독서 교과서, 독서 교과서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영역별 기출 지문을 같이 분석을 해보고 또 이걸 적용을 해서 문제 푸는 방법까지도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 공통국어 과목에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영역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문학은 그대로 들어가고 언어에 이제 화법과 언어에서 그 언어가 이 문법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의 이 독서가 어머님들 흔히 생각하시는 비문학 영역이라서 이렇게 어휘, 문학, 문법, 독서를 매주 공부를 하면 수능 국어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표를 좀 나눠봤는데 지금 친구들이 당면에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어휘의 측면에서는 세대 변화가 전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 친구들 뭐 한자어는커녕 뭐 느낌 좋다 이것도 줄여서 느좋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한테 한자어라든가 한자성어의 뜻을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알 수가 없거든요. 속담도 모르고 관용구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두고서 어휘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되냐? 그냥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쓴다라면서 용례를 학습을 시키고 또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 단어 공부하듯 국어 단어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정규 수업에 가는 날이 장날이다라는 속담을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사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우리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쓰는 속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사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장날이 뭔지 몰라요, 어머니. 장날이 뭔지 몰라요. 요즘은 다 마트 매일같이 열고 뭐 편의점이라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장이 선다라는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장날이라는 게 사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이 타이밍이 우연히 잘 맞아 떨어졌을 때도 쓸 수 있고 정말 반대로 우연히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 때도 쓸 수 있다. 이것까지도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속담의 뜻만 보고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실제로 뭐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한 거 가는 날이 장날이다라는 속담을 알아도 채워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용례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해하게 만들고 또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감상 능력 자체가 아예 부재한 요즘 친구들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시대 변화하고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사실 어머님들 요즘 아이들 두고 보면은 사실 저희 때는 뭐 드라마도 보고 뭐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 맨날 휴대폰으로 쇼폰 콘텐츠만 보잖아요. 뭐 릴스든 뭐 쇼츠든. 근데 그래봤자 그 영상이 한 20초 정도밖에 안 돼요. 25초만 넘어가더라도 조회수가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20초짜리 콘텐츠만 보는 친구들이 소설의 서사 구조를 이해할까요? 갈등 구조를 이해할까요? 인물의 심리 변화를 이해할까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더러 어떻게 감상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먼키 스패너라는 소설이 실려 있는데 그 먼키 스패너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생인 여자 주인공, 중학생인 여자 주인공 이 친구가 엄마가 삼촌이랑 출장을 가서 엄마가 준 용돈을 가지고 동생하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미 아이들은 엄마가 출장을 갔다? 그래서 집에 어른이 안 계신다? 라고 하면 이미 와우 막 이러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준 용돈을 이 주인공 여학생이 정말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이동할 정도로 아껴 쓰고 책임감 있게 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 있는 성격이라는 거를 추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럼 용돈을 왜 그걸 안 쓰고 있냐, 쓰면 되지 않냐. 아니 엄마가 오실 때까지 동생하고 이걸 아껴 써야 되니까 못 쓰는 거지, 책임감 있는 성격이야 이러면 카드 있지 않냐, 카드 쓰면 되지 않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예 그런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시대가 변화를 했고 내가 뭘 생각해서 뭘 파악을 해야 되는지조차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줘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다음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교과 내용 자체가 좀 파편화되어 있어요. 원래 문법이라는 건 제일 좋은 공부 방식은 가장 작은 문법 단위부터, 그래서 뭐 의문이라든가 단어라든가 그다음에 문장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흐름을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교과서 내용만 공부를 하다 보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1학년 단어의 짜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성어, 파생어라는 개념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파생어의 접사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파생어의 접사로 인해서 품사가 바뀌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1학기 때 대부분 품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품사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접사가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우다라는 동사가 지우개라는 명사로 바뀌는데 이때 걔가 품사를 바꿔주는 기능을 해 라는 설명을 제가 하고 싶어도 품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바꾼다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1학년은 이게 연달아 나와서 다행인데 이제 2학년에는 사동표현, 피동표현이라는 문법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접사의 개념이 나와요. 근데 1학년
1학년 2학기 때 배우고 2학년 2학기 때 그거 배우게 되면 아이들 접사 벌써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문법 내용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된 관계라는 걸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개념을 학습을 시키고 그 흐름을 익히게 한 다음에 개념 학습한 다음에 계속 반복 심화. 앞에서도 이제 김나래 쌤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국어라는 건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파일을 확장시키고 심화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깊게 구멍을 파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특히나 문법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독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독서 능력 그리고 훈련이 좀 부족해요. 가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요즘에 비문학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다들 이제 하시니까 집에서 매산비 이런 거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 3개씩 분석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학부모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제가 그 친구 이렇게 풀어온 거 보면 지문에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정말 밑줄이든 동그라미든 이런 거 하나 없이 관련된 문제 1, 2, 3번 있으면 답만 다 체크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맞고 뭐 2개 틀리고 아니면 3개 중에서 2개 맞고 하나 틀리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그래도 3개 중에 2개 맞았으니까 맞은 거네 라고 좀 만족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런 비문학 지문을 꾸준히 푼다는 거는 정답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문학 지문을 분석을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친구들이 읽는 내용을 실제로 면밀히 따져보면 그냥 제가 애들한테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너는 지금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를 눈으로 읽는 거야. 그거는 그냥 문자 해독일 뿐인 거지 그걸 두고서 우리가 독서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실전에 가까운 문제풀이 훈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어휘, 문학, 문법, 독서 영역을 공부를 하면서 수능 국어 학습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보시면 이제 저희 2학년 올라가서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쭉 어떤 내용 공부하는지 구체적인 커리큘럼 안내해 드릴 텐데 문학, 문법, 독서, 필수 어휘 이렇게 4가지 영역 쭉 공부하는 거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1, 2월 달에는 현대문학 기초 이론 그리고 기초 이론이 적용된 시 작품들 공부를 하고 소설 작품들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문법을 방학 때 한 번 다 끝낼 거예요. 저희가 문법 같은 경우는 쭉 공부를 하긴 하지만 어머님들도 내신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1, 2월 달에 문법 다 한 번 끝낼 거예요. 내신에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때 이제 만약에 놓치시면 방학 때 정도 활용을 하셔서 이제 특강을 듣거나 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미리 좀 정리를 해두는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다음 이제 독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역별로 예술과학, 사회, 경제, 인문과학, 법학 이렇게 계속 영역별로 독서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 푸는 훈련이 이루어지고요. 어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암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이제 연간 커리큘럼이고요. 실제 이제 저희 학원이 1% 반하고 4% 반으로 반이 분반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들이 4% 반하고 1% 반하고 뭐가 다른가요? 이거 많이 문의 주시거든요. 일단 문학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작품의 난도 차이가 좀 있어요. 1% 반은 조금 더 어려운 지문 읽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수, 4% 반은 작품 2개 배우고 1% 반은 작품 3개 배우고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를 다루는 건 동일하나 내용이 조금 더 심화된다.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는 작품의 길이라든가 인물 관계의 복잡도, 그 다음에 배경 지식 활용 여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문법 같은 경우는 4% 반은 기본 개념 학습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1% 반은 기본 개념에 얹어서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어떤 내용까지 다룰 것인가 심화 학습 시키고 문제의 난이도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에도 당연히 이제 격차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지문의 길이나 어휘 수준에 좀 차이가 있고 제재의 구체성, 예를 들어서 생물학 지문이라고 하면 4% 반은 면역 반응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1% 반은 그 중에서도 오토파지 현상에 대해서 다룬 지문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제재의 구체성에 따라서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게 이제 1%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저희 아이는 4%인데
1%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하시는데요. 어차피 저희 목표가 4% 반에서 우리 친구들 기초 잘 다져서 1% 반으로 올리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부터 잘 다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교과 구성을 좀 한번 보시면요. 이 왼쪽이 4% 반 교재고요. 오른쪽이 1% 반 교재예요. 같은 윤동주 시인의 시 작품을 보는데 4% 반 같은 경우는 여기 첫 연하고 끝 연이 동일하고요. 두 번째 연에 나의 길 새로운 길, 그 다음 칠행의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시, 다들 이제 아실 만한 유명한 시인데 이 서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상징을 다룬다 하더라도 이 새로운 길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들어가 있는 시어가 개수가 좀 적고요. 이 서시 같은 경우는 상징적 시어가 좀 더 많고 그 외에 어떤 시상의 전개 방법이라든가 작품을 감상할 때 활용해야 할 배경 지식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상징이라는 걸 배우는데 작품의 난이도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문학 지문인데요. 이 4% 반이고 1% 반이에요. 4% 반이 아무래도 지문이 훨씬 더 문단을 나눈 거긴 하지만 일단 같은 나문단인데 지문의 길이에서 또 차이가 있고요. 어휘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신체 언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손짓은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일상적인 어휘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서 지문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 지문, 이게 1% 반 교과 지문이에요. 흉은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 이를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벌써부터 조금 단어 선택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같은 비문학 지문을 다룬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단 입반 테스트를 좀 시켜주셔야 되고요. 기존에 저희 중학교 1학년 정규반 재원하고 있는 친구들은 기존 반 그대로 입반을 하면 돼서 입반 테스트를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입반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입반 테스트를 필수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입반 테스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일단 12월 13일 대체로 이때부터 학교 기말고사가 끝나서 이때부터 응시가 가능하고요. 내용은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성취도 기준을 잘 이행을 했는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웠던 품사라든가 단어의 짜임, 비유적 표현, 상징적 시어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문제로 시간은 30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문법, 독서, 어휘.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정규반 수업에서 다루는 영역별 아이들의 수준을 좀 점검하는 그런 정도의 테스트고요. 물론 이제 뭐 패스 페일의 개념이 아니기는 해요. 1%, 4% 반도 나뉘어 있긴 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중학교 1학년을 충실히 다녔다고 하면 아예 이제 페일의 그런 친구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입반 테스트 만약에 응시를 원하실 경우는 무조건 학원으로 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예약은 먼저 가능하시고요. 시험은 13일부터 시험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응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저희 수업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매주 학원에 오면 그 전주에 공부했던 어휘, 외워와야 했던 어휘를 암기를 잘 해왔는지 점검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휘 테스트하고 같이 그 전주에 배운 문학, 문법, 비문학 개념을 잘 숙지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복습 테스트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어휘 테스트만 실시를 하고 복습 테스트는 따로 안 봤어요. 복습은 저희가 과제로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배운 내용을 바로 점검하는 그런 주차 테스트 만 있었거든요. 이렇게 당일 수업한 내용 확인하는. 그런데 이런 주차 테스트만 보다 보니까 복습을 해야 좀 더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두 개 다 보자 하고서 이제 복습 테스트하고 내용 확인 테스트 같이 두 가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요. 문학 60분, 문법 60분, 독서 40분. 그래서 3시간 동안 이 모든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놓치는 부분 없이 아이들이 배워나갈 게 많은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1회 3시간이고요. 정원은 20명.
설명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27일 날 12월 27일 토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제 분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입반 테스트는 있고 입반 테스트 본 다음에는 이제 승급에 대해서는 총괄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매주 이걸 반복한다 생각해 주세요. 실제 저희 친구가 공부를 했던 걸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일단 작품을 공부를 하고서 이렇게 필기를 한 거거든요. 놀라우실 수 있는데 남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펜도 검정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까지 써가면서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을 이렇게 잘 적고요. 그다음에 집에 가서 저는 이거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직접 손으로 한 번씩 써보면서 내가 알려준 걸 너가 다 분석해낼 수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과제 시간에 점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문법 문제를 풀어오는 그런 숙제였는데 여기 보시면요, 어머니 이 친구가 이렇게 틀렸다가 다시 풀어서 맞아서 세모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틀린 문제는 정답의 근거, 오답의 근거를 무조건 다 이렇게 남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왜 적절하지 않은지 설명을 해라 하면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큐멘트를 남기라고 제가 과제를 줘요.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씩 다 고치면서 푼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1학년들은 국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공부하는 방법, 문제 푸는 방법, 이렇게 감상하는 방법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친구들이 다 이 정도 수준은 할 수 있는, 남학생이에요, 어머니. 남학생 교재.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매주 배부하는 과제집이자 테스트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과제집인데요. 여기 표지에 보시면 매주 과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뭐 해와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나 과제 몰라서 못했어 이런 얘기는 적어도 못하게끔 아예 제가 이렇게 딱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어휘 테스트 보는 어떤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주차 테스트 샘플이에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어휘 복습 테스트, 주차 테스트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학생 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느냐, 일단 수업 후에 이루어지는 관리와 그다음에 보강 여부 설명드릴게요. 일단 수업 이후에는요, 아이들 과제 완성도 그리고 실제 테스트 점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요. 그날 수업한 내용의 성취도가 미흡한 학생, 과제가 미흡하다거나 테스트 점수가 평균 이하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수업 직후에 남아서 개별적으로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어머니, 이게 저희가 수업이 뭐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다 라고 하면은 사실 안 남으면 너무 좋겠지만 남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정을 잡으신다라고 하시더라도 한 30분, 40분 정도는 여유 있게 잡아주시는 게 저도 좀 더 마음 편하게 학생들 지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원에 왔으면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다 하고 가게끔, 못하는 거 없이 하고 가게끔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석생 보강에 대해서는 일단 영상 수업으로 보강이 가능합니다. 제가 수업을 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어머님들한테 바로 발송을 해드려요. 그리고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데스크에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체 수업이 가능하긴 하나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계속 오는 게 아이들 루틴 형성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대체 수업을 좀 허용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꾀가 생겨서 과제를 미루다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 아침 수업인데 결국 과제를 못했어. 그러면 엄마 나 내일 갈게. 내일 일요일 저녁 때 똑같은 수업 있잖아 하고서 이제 일요일 저녁 때 와요. 그러면 그 주는 그래도 숙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원래 반이 토요일 10시에 와야 되잖아요. 그때 숙제를 또 안 해와요. 일요일 6시라고 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체 수업을 허용을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너무 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병결 등의 어떤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을 한 이후에 과정별로 딱 한 번만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용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개별 보강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대신에 영상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아이가 잘 들었는지 과제는 잘했는지 이건 당연히 점검 들어갑니다.
저희 시간표고요. 보시면 토요일 수업은 제가 1%, 4%만 담당을 하고요. 일요일 수업은 앞에서 설명해 주신 김나래 선생님이 10시, 2시 타임 수업하십니다. 그리고 일요일 6시는 제 수업이고요. 수요일 6시 평일반 4%반 하나 있는데 이것도 제 담당이에요. 그래서 시간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강사이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의 질문이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질문도 예측을 좀 해봐서 Q&A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국어 공부는 처음인데 수업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어머니 제가 MBTI 중 T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공감하는 말이 그 박명수 아저씨가 맨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은 것이다 이게 맨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좀 공감을 하는 반대, 어머님들께서 우리 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국어 수업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상담을 하면. 근데 사실 그런 어떤 불안감, 두려움, 초조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주, 두 주 더 미루는 시간보다는 그냥 바로 시작하시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라서 당연히 초반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적응할 때까지 그래도 한 3주 정도는 소요가 되더라고요. 근데 3주 지나서 한 달 정도 되면은 아이들 다 잘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실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필독서 읽기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물론 사실 저도 아이들 책 읽히고 싶거든요. 저도 책 읽히고 싶고 그것도 못하는 것도 너무 아쉬운데 우리 친구들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커리큘럼, 연간 커리큘럼 보셨다시피 정말 빼곡하게 문학, 문법, 비문학을 다 공부를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필독서 읽기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 아쉽지만 요즘에는 우리 친구들 내신하고 수능에서 국어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지고 공부할 것도 많아져서 저희가 정규 수업에서는 독서를 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수업이에요. 그다음에 2학년 내신 대비 또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학교별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교가 됐든 학교별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근방에 있는 학교가 아닌 외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출판사 반을 따로 운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2학기 내신 시즌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학년 내신 대비가 이뤄지는 기간에는 정규반 수업은 잠깐 휴강을 하고 그다음에 내신 수업 듣고 다시 정규반 시작할 때 모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승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것도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최우선 조건은 성실도예요. 우리 친구들 과제를 성실하게 안 해오거나 그다음에 출결이 이제 뭐 너무 결석이 잦거나 그러면 수업 내용을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승급이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실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꾸준히 오랫동안 한 친구들은 결국 다 1%반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만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매주 보는 어휘 복습 테스트 그리고 주차 테스트예요. 그래서 어휘 복습 테스트, 주차 테스트 이 점수가 계속 뭐 평균 이상의 어느 정도를 도달한다. 그래서 4%반 위에서도 상위권 몇 명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승급 대상자고요. 그다음 과정 마지막에 총괄평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총괄평가 성적 우수자도 승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영역을 고루 보되 일단 성실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보강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상 보강이라든가 대체 수업 이뤄지고요. 대체 수업은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 외에도 내신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클리닉도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지난주 수요일이랑 화요일만 해도 제가 애들 10시까지 막 10명씩 놓고 클리닉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클리닉이 이뤄지는 거고 어떤 수업의 대체, 수업의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는 강사 조은별이었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뭐 수업 세부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제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많이 집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했다라고 제가 시원하게 소리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다시 시키고 남기고 복습시키고 성적 나올 때까지 시키는 편인데, 그래서 애들이 제발 이제 선생님 집에 좀 보내주세요. 집에
집착 좀 그만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특히 1학년 친구들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세심하고 치밀하게 관리하는 편이고요. 일단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저를 믿고 잘 따라와줘서 지금 꾸준히 1학년 내내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김나래 선생님 인사하고 저희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보셨죠? 김나래입니다. 저는 그 조은별 선생님과는 좀 다르게 아주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며 너희는 틀리고 내가 맞았다 라는 유로 사실은 이제 그 어떤 학생들이 저를 좋아하냐면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학생들 또는 이제 이 과목의 이해가 좀 이제 미진하거나 또는 자기가 이제 과목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또는 정답을 정확하게 고르는 능력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친구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세상에 대한 불신이 많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제가 제시해주는 네가 맞고 내가 틀렸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교과서가 바뀌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내용 좀 어려운 내용을 접하는 시즌에 맞추어서 조은별 선생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다음에 뭘 배워야 될지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